개인적으로 007 No Time to Die를 기대했던 이유는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라는 점일 겁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007 카지노 로열을 시작으로 퀀텀 오브 솔러스, 스카이폴, 스펙터, 그리고 No Time to Die까지 총 5편에 참여했죠. 그는 무려 15년간 제임스 본드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된다는 지점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는 상영 시간이 3시간에 육박한다는 점. 현 시대의 영화 중에 특히 대중 영화에서 이렇게 긴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는 드물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이니만큼 장중한 마무리를 하려는 이유는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영화의 음악적 측면. 007 No Time to Die는 한스 짐머가 음악 감독을 맡았죠. 라이온 킹을 비롯하여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등등 많이들 좋아하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많은 영화들의 음악을 맡았던 세계적인 음악 감독입니다. 또한 어느덧 007 시리즈의 인장처럼 되어버린 오프닝 음악도 저에게는 상당히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007 스카이폴에서는 아델의 스카이폴, 007 스펙터에서는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그리고 이번 영화 007 No Time to Die에서는 배드가이로 잘 알려진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이러한 기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두 편의 전작 스카이폴과 스펙터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007 스카이폴은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선 두 편은 모두 샘 맨데스 감독의 작품이죠. 샘 맨데스는 아메리칸 뷰티라는 걸출한 대표작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기생충에게 가려져 다소 빛을 보지 못했지만 1917 같은 수작을 연출하기도 한 훌륭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번 No Time to Die에는 샘 맨데스가 아닌 캐리 후쿠나카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물론 모든 탓을 감독에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영화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게 된 것이 연출자 때문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007 No Time to Die는 오프닝 타이틀이 뜨기 전 초반부 이탈리아 마테라에서의 시퀀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조금 더 쳐주면 제임스 본드와 팔로마가 합을 맞추는 스펙터의 파티장 정도까지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액션 블록버스터를 보는 이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반드시 극장에서 체험해야만 하는 장면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뒤로 갈수록 영화가 아쉬워지더라고요.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설정들이 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뉴 빌런 사핀이 일본 유카타를 입고 있던 이유, 그리고 영화의 끝자락에 폭파된 연구소가 재래식이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007 No Time to Die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f we don't do this, there will be nothing left to 우선 시작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영화에 대해 비판을 하는 내용이니만큼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듣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영화라는 것은 관객의 수만큼의 감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한 개인의 의견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혹시 동의할 수 없으시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007 No Time to Die에서 납득이 안 되었던 설정들을 그냥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로펠드의 허무한 죽음. 거칠게 말해 다니엘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거대한 악의 조직인 스펙터와의 전투였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마침내 스펙터에서 그 실체가 잡혔고 우두머리인 블로펠드는 감옥에 유폐되었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원격 눈을 이용해 조직의 파티를 벌일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빌런이 사핀이라는 새로운 악당의 모략으로 허망하게 죽죠. 물론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당을 처단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소설, 만화 등등 모든 매체들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요. 센 놈을 쓰러뜨리면 더 센 놈이 나와야 이야기가 돌아가죠. 끝판왕이 영원히 나와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유연하게 풀어내느냐가 이런 시리즈의 관건일 겁니다. 007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스펙터 조직을 통한 이야기는 다 울고 먹었으니 새로운 빌런을 등장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보기엔 그 등장 방식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들린의 어린 시절과 결부된 빌런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는 스펙터 조직의 가족을 잃었고, 알고 보니 그는 복수심에 휩싸여 스펙터만큼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제임스 본드가 몇 개의 시리즈 동안 그렇게 힘겹게 찾아 헤매던 블로펠드를 손쉽게 죽였다. 블로펠드 사망 이후 영화는 더 이상 스펙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빌런 전임자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죠.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은 지점은 사핀이 마틸다를 풀어주는 설정입니다. 마틸다를 데리고 제임스 본드와 엄청난 딜을 했던 사람이 소녀가 자신을 깨물자 그냥 너는 내 갈 길 가라고 놔주죠. 사실 그가 극악무도한 악당이라면 소녀를 죽였겠죠. 혹은 이 정도로 치밀한 악당이라면 제임스 본드의 딸을 마지막 히든카드로 계속 데리고 다니겠죠. 그런데 영화는 마틸다와 마들렌은 탈출은 시켜야 되겠고 마땅한 각본상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 그냥 스리슬쩍 풀어주는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합니다. 노 타임 투 다이에서는 제임스 본드의 후임으로 새로운 007로 자리매김하게 된 요원 노미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뜬금포로 M에게 007은 제임스 본드에게 걸맞은 것 같다고 호기롭게 얘기하죠. 그동안 노미는 마치 제임스 본드를 라이벌처럼 여기며 자신의 번호인 007번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행동을 좀 세게 표현하면 당신을 인정하니 내가 알아서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물론 이 지점 또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07 시리즈는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마초적인 첩보물입니다. 제임스 본드라는 당대의 미남 배우의 섹시함이 사실상 영화의 지배적 성격인 시리즈죠. 심지어 스펙터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계승을 지향하는 주제의식을 그리면서 세상이 변해도 이 시리즈는 남성적인 시리즈로 남겠다는 선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007 시리즈의 매력 중 하나는 제임스 본드와 엮이는 모든 여자가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지점일 텐데 이러한 설정 자체가 이미 남성적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임스 본드 대신 잠시 007번을 맡았던 여성 요원이 다시 그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은 다소 납득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제임스 본드에게 007번을 되돌려주기 위해 역시 각본상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설정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이 영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James Bond, licensed to kill, in love with Madeline Swan. I could be speaking to my own. 노 타임 투 다이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답게 모든 과거를 폐기합니다. 저에게는 전부 백지로 만들고 다음 편부터 완전히 새로운 007이 시작될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는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핀의 연구소입니다. 과거의 소멸은 빌런의 측면, 제임스 본드의 측면 둘 모두를 통해 묘사됩니다. 먼저 사핀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제임스 본드와 딜을 할 때 일본풍이 상당히 짙은 공간에서 유카타 같은 것을 입고 있죠. 잠시 무리한 의견을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일본적인 묘사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선 사핀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수한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린다 이런 건데 상당히 파시즘적이죠. 또한 연구소가 있는 사핀 소유의 섬도 러시아와 일본의 영해 근처에 존재함으로써 냉전에 대한 함의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냉전 등이 떠오르게 하는 빌런은 007 시리즈 입장에서도 상당히 구시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의 원작 소설도 세계대전 종료 8년 후에 쓰였고 영화화가 된 것도 영국, 소련 간 첩보전이 한창인 냉전시대라는 역사에 의거해보면 더욱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구시대적 느낌이 짙은 악당을 소환해서 응징한다는 설정은 007의 어려있는 과거적 색채를 007을 노 타임 투 다이에서 말살하겠다는 상징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제임스 본드의 측면입니다. 영화에서는 섬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헤라클레스 바이러스는 완전히 말살이 안 되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M은 제임스 본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대에게 포를 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둘러싸고 있는 방호벽 같은 것을 열어야 합니다. 제임스 본드가 관제탑에 도착해보니 시스템이 재래식이라 큐가 해제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본드가 쓱쓱 이것저것 만지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다. 다소 유머러스한 장면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설정 역시 의미심장하게 보이더라고요. 스카이폴, 스펙터의 주제는 007 시리즈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미학이다 였습니다. 두 편의 이야기를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개인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MI6의 시스템은 구시대적이다 라는 측의 미래지향적인 인물들과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거 고수적인 인물들의 대결,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은 시스템의 발전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죠. M은 007 스펙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 면허라는 것은 살인을 하지 않을 권한도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장에서 피부로 감각하는 요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007이라는 과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끝자락은 과거를 상징하는 제임스 본드가 재래식 장치라는 과거의 유물을 작동하는 것을 마지막 임무로 해결함으로써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핀의 유카타와 마찬가지로 영화는 과거를 삭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화는 제임스 본드와 사핀의 위상을 데칼코마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 어린 매들린의 집에 가면을 쓴 사핀이 찾아갈 때 그가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노르웨이의 설원을 부감으로 쫙 촬영하죠. 이후 제임스 본드가 그곳을 찾아갈 때도 역시 부감으로 사핀과 동일한 동선으로 촬영합니다. 의도적으로 두 인물이 대꾸를 이루게 하고 있는 거죠. 사핀은 본드와 둘이 남았을 때 나와 너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도 다소 이해가 힘들었던 것이 사핀의 주적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스펙터 조직이고 그 중에서도 매들린의 아버지인 미스터 화이트인데 왜 제임스
제임스 본드에게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더 큰 것을 보고 나아가도 되는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007 No Time to Die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라는 수식어를 제외하면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 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여성 007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듯 차기 007은 누가 될 것인지 너무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화가 끝나고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정말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못 보는 것인가 라는 깊은 아쉬움마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007 No Time to Die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